오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공지해드린 대로, 광고한 대로 매일 이렇게 100% 이렇게 약속은 드리지 못하겠는데요. 그래도 제게 시간이 주어진 한 매일 회복 뉴스 있죠. 코멘트 뉴스, 그리고 뉴스 분석한 그 내용들. 여러분, 이게 참 괜찮은 분석입니다. 미디어 비평, 특히 우리 신약,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관점에서 그렇게 분석해서 글을 드리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특별히 글로는 다 표현하지 못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중요한 내용들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영상 회복 뉴스다 이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그 영상 회복 뉴스만큼은 보시거나 혹은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근접해 있는지를 회복 뉴스가, 영상 회복 뉴스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시대를 알려드릴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해드릴 건데요. 제가 지방을 내려갔다 오느라고 하루 종일 업무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해야 될 것, 그거를 두 개를 제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 길었습니다. 바로 갈게요. 자, 이 내용입니다. 철새 추적 장치, 치매 환자 실종 방지 시스템으로 개발한다. 잠깐 뉴스를 보면 SK텔레콤 그리고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이들이 함께 협력해서 야생동물 위치 추적 장치를 치매 환자의 실종 방지와 보호 및 관리용으로 개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자, 야생동물이나 추적하는 그 장치를 이제 사람에게 적용하겠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뉴스가 최근에 나온 겁니다. 2015년, 지금이 7월이죠. 알기로는 7월 며칠이더라? 7월 며칠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2월 달이니까 한 5개월 전에 제가 회복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철새 추적 장치 이 내용을 보고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코멘트를 달아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달았냐면요. 훗날 이 시스템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베리칩 시스템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직접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게 2015년 2월 14일 16시 10분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당시 차 작가님하고 제가 협력해서 기사를 올릴 때 그때 제가 발굴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필독 언론이 드디어 칩을 몸에 심으라 주문. 이 기사가 2015년 2월 13일자 기사였는데요. 제가 뭘 발견했냐면 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밑에 빨간색 줄로 쳐진 거 보이시죠? 이것은 바로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치매 노인의 실종 방지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여러분, 기자가 지금 추측한 겁니다. 이렇게 추측 기사를 쓴 겁니다. 근데 5개월 후에 실제로 SK텔레콤이 그리고 한국환경센터연구소가 협력해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하기로 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기사를 보고는요. 그 기자의 추측성 이 발언을 보고
지금 뭔가 모종의 지금 이제 사람 몸에 칩을 심기 위한 그런 사전 작업들이 진행 중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분석을 5개월 후인 지금 2015년 7월 10 며칠자인지 모르겠네. 10 며칠 겁니다. 아니, 네, 10 며칠 겁니다. 그 기사를 통해서 현실이 된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소름 돋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자, 이 기사에서 이 기사를 보고 이제 몸에 침울하고 주문할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시드 회복교회는 이런 관련된 글을 수년 동안 정말 수만 개가 뭡니까? 하루에 1000개 이상씩이니까 거의 횟수로 5년 동안 그 일을 계속 해왔으니까 수십만 개 기사? 예. 이 베리칩 관련된 핀테크, 사물인터넷, 위치 추적 이런 거에 관련된 기사만 적어도 한 10만 건 가까이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멘트를 보면 이게 놓치지 않고 눈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겁니다. 아, 이거 베리 시스템이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보게 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계속해서 누차 여러분들이 강조드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중에 진행되는 핀테크나 사물인터넷, 애플워치, 스마트워치, 간편결제, 페이나우, 그리고 카카오톡을 이용한 그 전자결제 시스템,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이제 고지서 납부도 되고요. 카카오톡으로 별걸 다 합니다. 별걸 다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이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결제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문화가 전부 다 하나를 향해서 하나의 목적으로,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쏟아지고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다. 그건 바로 베리칩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현실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물론 보시면 남겨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그렇다면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실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걸 강제할 때에 그것까지는 안 나아갔으면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강제하기 전에는 모두 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거의 모든 시스템과 그리고 환경들이 이미 갈 때까지 가 있는 그런 상태이다. 말씀드렸듯이 베리칩은 요한계시록 13장 그 내용은 환란 때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 몸에 심는 물론 해외에서는 이미 사람 몸에 심어서 그것을 결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새삼 머릿속에 생각하고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분석 기사입니다. 이렇게 모두 죽는 건가? 라고 제가 제목을 뽑았는데요. 기사가 이겁니다. 기사 내용이 이겁니다. 금융권 부채가 500억 이상인 대기업 572곳 중 35곳이 올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2014년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요. 상장사 중 30%가 좀비 기업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좀비 기업의 의미 아시죠? 이자도 못 내는, 빌린 돈에 이자도 못 내는 그런 기업,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말하는데요. 한국 상장사입니다. 상장사.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코스닥도 아니고.
그래도 괜찮은, 대한민국에서는 괜찮은 기업, 그런 군에 포함되는 그 기업들, 그들 중에 30%가 좀비 기업이고요. 나아가 간신히 이자만 낸 기업들은 60%에 육박한다. 2014년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에 상위 10개 정도, 지금 대기업이 572곳인데요. 500억 이상 되는 대기업이 이 중에 상위 10개 정도만 지금 버텨내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 나머지 562곳은 대단히 힘든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다. 예, 실질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에 대해서는 그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중에 한 10개 정도의 대기업만 빼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려운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국의 산업 구조가 대기업이 발주를 넣으면 하청업체들이 그걸 받아서 그들을 돕습니다. 협력업체라고 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대기업파에 딸린 협력업체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이 상당수가 지금 어려움을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그 밑에는 협력업체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근로자들은 그냥 죽어난다는 겁니다. 죽어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35곳이 올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는데요. 이 35곳 그 밑으로 포함되어 있는 협력업체들, 그리고 그 근로자 수가 얼마인지요? 몇 명인지요? 자료 찾기 힘들 겁니다. 그만큼 많습니다. 그러다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2015년에는 이미 베이비 부머 70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베이비 부머는 2020년까지 약 700만 명이 사회로 쏟아져 나옵니다. 큰 위기입니다. 큰 위기. 이런 상황에서 이 대기업 35곳이 구조조정 당하면 거기에 딸려있는 합청업체, 협력업체들, 직원들까지 줄줄이 실업자로 나앉게 될 것이다. 그럴 확률이 아주 높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언론에서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는 특별히 제가 기사를 뽑는 그 키워드에 구조조정이라는 그리고 명태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그걸 매일 돌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계에서 산업계 전반에서 심지어 대학 그리고 병원 할 것 없이요. 각 산업 전반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메이저 언론 네이버나 다음에 그런 것이 포털 사이트에 보도가 안 돼서 그럴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죠. 이미 각 지방지부터 해가지고 어떤 전문지들 이런 데서는 이 심각한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어떤 언론은 이 구조조정이 IMF보다 더 심한 게 지금 진행 중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못 볼 뿐이지 못 본다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다. 이런데 명태자 이제 700만 쏟아져 나와. 대기업들 어려워. 대기업 상위 10개 정도 빼고는 지금 다 어려워. 다 지금 인력 감축해야 돼. 이러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왜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는가? 말해 뭐합니까? 구조조정 당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지금 서민들의 수익이 가처분서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써야 되는데 쓸 돈이 없고 그래서 빚내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거의 전 국민이 뭐 상위 1%는 빼고요. 뉴월드 오더 집단은 빼고요. 거의
거의 전부에 포함되는 그 국민들 대다수가 지금 너무 위험한 상태에 지금 내몰려 있다.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다수가 역시 이 대출이라는 그런 괴물을 하나로 껴안고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해고되면요, 돈 벌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내라고 하죠. 금리 오르면요, 이자는 배로 늘죠. 그러면 금리, 그동안 가처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자 갚는데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니까 소비는 더 안 되죠. 소비 더 안 되면 더 경제는 침체할 수밖에 없죠.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건설사나 아니면 그 대기업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 아니고 하루빨리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는, 서민들의 소득원을 올리는 그런 정책으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한국은 아주 심각한 그런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이미 처했는데요. 그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정부가 지금처럼 건설과 대기업에만 올인한다면 반드시 그리 될 것이다. 감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좀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도무지 답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도무지 답이 없어요, 지금. 아주 심각하게 보셔야 될 기사인데, 먼저 여러분 기사를 좀 우리가 듣고, 이게 보면 안 돼요. 보면 유튜브에 못 올리거든요. 저작권에 걸려서. 그냥 귀로만 들으세요. 듣고 제가 설명을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태롭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들이죠. 빚으로 문을 연 가게가 문을 닫는 순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어서 송욱 기자입니다. 이곳 서울 화학동 중고시장 거리는 폐업한 가게에서 나온 이런 주방용품으로 가득합니다. 요즘에는 4, 5년 된 용품들은 거의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던 겁니다. 오모 씨는 3년 동안 운영해온 야식집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은행과 카드빚 8천만 원에다 사채까지 써가며 버텨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아예 완전 저리가 사채만 계속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영업 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은 올 들어 넉 달 동안 8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빚을 내 가게를 내거나 빚으로 빚을 막고 있는 자영업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채는 증가하고 있고 변동금리와 고금리가 많기 때문에 이제 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 최근 들어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대출 증가 속도가 다른 계층보다 빨라졌습니다. 특히 상당수 저소득층은 담보대출을 받아 부족한 생활비로 쓰고 있어 빚을 갚을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곧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 축소와 대출 심사 강화 같은 정책과 함께 취약계층의 세무상환 능력을 키우는 맞춤형 대책이 동반돼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송욱입니다. 자, 보셨죠? 잠깐만요. 이거 어디갔니? 자, 들으셨죠? 자, 이처럼 지금 자영업이 죽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앞전에 우리가 뭘 봤죠?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베이비 부모 700만이 쏟아져 나온다. 여러분, 그들이 뭔가를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해야지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벌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그런데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아까 8조 원 들었다고 했죠? 그들이 빚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라도 하는 겁니다. 자영업 하는 겁니다. 자영업.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고 있어요. 소득이 계속 줄고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외식 2번 할 걸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국민들의 소득은 줄어요. 그래서 외식비를 줄이고, 옷 사는 것도 줄이고, 학원비도 줄이고, 다 줄여요. 긴축을 한다고요. 그러면 자영업은 앉은 자리에서 돈을 계속 조금씩 갉아먹는 거예요. 못 버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실업자들이 대거 밖으로 쏟아지고 명태자들 쏟아지고 이처럼 그 구조조정 당하는 사람들이 뭔가는 먹고 살아야 되고 취직은 안 되고 그러니까 에이 빚어서 장사라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어떻게든지 호구는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처분 소득이 줄면 거듭 반복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수익도 더불어 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자영업이 함께 이렇게 합류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어라는 상황에 자영업자가 더 넘쳐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와 어떤 문화가 형성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영업 더 많아지면 더 나눠먹기, 제살깎기 경쟁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 남는 건 폐업 그리고 빚더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한국의 가계부채 1100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익히 보셨지만 전세 보증금 합치면 2000조입니다. 2000조. 어쨌든 이런 2000조라는 이 빚 중에 그래 전세 보증금 뺍시다. 그냥 1100조라는 빚 중에 절반은 주택담보대출이고요. 절반은 자영업대출입니다. 쉽게 나누면. 둘 중에 뭐가 터져도요. 둘 중에 하나만 터져도 함께 그냥 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먼저 터지든 아니면 자영업자 대출이 먼저 터지든 둘 중에 하나만 터지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그냥 터지고요. 한국의 가계부채가 터지면 한국 가계는 그냥 날아가고요. 한국 가계가 그냥 날아가면 한국 경제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작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자영업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이 기사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기사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아유 자영업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성도 여러분들이 죽어버린다니까요. 삶이 쑥대밭이 된다니까요. 자영업자들 죽어버리면. 이 위기를 아셔야 되는데 진짜 아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올해 금리를 올린답니다. 금리를 올린답니다. 자영업자들 고정금리를 빌리지 않았거든요. 변동금리로 빌렸거든요. 주택담보대출 70% 이상이 다 변동금리거든요. 거의 다 변동금리예요. 근데 미국이 금리 올린대요. 자, 금리를 올리지 않고 저금리인 상태. 물론 그것도 장단점이 좀 있어요. 저금리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럼 어쨌든 지금 이 빚을 갚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자를 조금 내는 이런 모습이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금리가 뛰어버린다면, 금리가 올라버린다면, 이거는 그냥 어떻게 그냥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주택담보대출도 막을 수가 없고요. 자영업자 대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금리 오르면 그 오른 금리를 그 이자를 내가면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해요. 여기서 만약 미국이 금리를 3% 정도만 올리면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내야 되는 이자는요. 한 10%가 넘어가요. 기본 10%가 훅 넘어가요. 미치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저금리들도 이렇게 어려운데. 금리 올라봐요. 정말
곳곳에서 줄도선, 폐허, 막 쑥대밭이 될 수 있어요. 자칫하면.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해요. 이처럼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요,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치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정치권이 어떻게 이걸 지금 해결하겠어요? 성완종 리스트 보면 모르겠어요? 저들은 뭔가를 해결해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치권은. 제 이익만, 제 뱃속만 챙기면 끝이죠. 서민들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아니, 크게 신경 쓰는 게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하면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을까만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셔도요. 크게 틀리지 않는 분석일 거예요. 어쩌면 한국 경제 위기는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라님들이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물론 그 이유를 우리는 알죠. 뉴월드 오더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 이제 모두 죽는 건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각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산업 각 전반은 각계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구조조정이란 곧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이란 인력 감축이다. 인력 감축이다. 구조조정이 꼭 인력 감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은 이꼬로 해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곳곳에 실업자들 그리고 해고된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있을 것이다. 그게 보도되지 않을 뿐이지 그렇다. 올해부터 베이비붐 은퇴 시작됐습니다. 2020년까지 700만 은퇴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당한 사람들, 베이비붐 은퇴자들, 이들 중에 상당수가 자영업에 합류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도 죽어라는 자영업 시장은 이젠 어떻게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를 다 종합하면요.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모두 죽는 건가?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선동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위기, 총체적인 위기, 가계, 기업, 정부가 모두 빗점에 눌러있고 그리고 그 주력 산업이었던 수출 산업들이 너클리킨 현상이 빠져서 맥을 못 추고 있고 정치권은 아무런 그 희망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세월호 사건이나 성완종 리스트를 통해서 보았을 때 국민들을 의도적으로 사지로 내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희망을 찾을까요? 제가 지금 팩트 아닌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지나친 비관론을 말씀드렸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이 믿기 싫을 뿐이지 인정하기 싫을 뿐이지 저는 여러분들이 지나친 비관론을 설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한 건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너무나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싶겠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모두 팩트였습니다. 이처럼 희망이 없는 이때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는 참된 희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혹 이 설교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진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시는 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질 때, 그분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쓸 때, 그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땅을 살아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있더라도 참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 모두 마지막 시대는 특별히 믿음을 갖고 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비참한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그래도 조금은 더 웃으며 넉넉하게 살아내 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상 회복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둠에쯤 와 있는지를 새삼 상기하였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날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게 팩트라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비록 어둡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이지만 조금은 더 넉넉한 웃음을 웃으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함께 강의에 참여한 모든 회복된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함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